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등 내신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내신 한국사를 지금 들어왔습니다. 1강에서는 지금 구석기와 신석기 배웠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 시대의 어떤 사진을 딱 주고 나서 이게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물어본다는 거. 구석기는 주먹도끼 사진이 잘 나오고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 요거 딱 나왔을 때 여기 어느 시대인지 알고 그 시대의 모습을 찾으시면 되는 것.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농경의 시작이라는 것. 그 농경의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공부했으니까 이제 청동기와 철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계급사회의 출현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의 보급입니다. 시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도구 보니까 지금 이렇게 청동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의 대표적인 청동기 문화 유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파,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거친 무늬 거울을 보면 많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안 보이겠는데요. 네, 저기서 어떻게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거울면이 아니고요. 거울의 반대편, 무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 무늬를 뒤집으시면 그때 이제 거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얼굴을 들어볼 수 있는 거울의 거울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늬가 거친 무늬에서 거친 무늬 거울이 있다라는 거. 왜 청동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 그릇 있죠? 왜 노쇠 그릇 있잖아요. 노쇠 그릇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은 왜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 면은 아주 깨끗하게 바짝바짝 해가지고 딱 보이면 여러분 얼굴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반대편에 이제 거친 무늬로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기구. 자, 청동기 시대에도 당연히 농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농기구 씁니다. 게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는 쌀을 또 재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당시 농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했을 텐데, 이 당시 농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을까요? 청동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청동은 너무 비싸거든. 그 비싼 걸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뭐 요즘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뭐 땅을 한번 갈아야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막 다이아몬드가 두두두둑 박힌 그 쟁기로 막 땅을 갈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럼 이상하잖아. 당시는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전히 돌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 청동기 시대 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 돌로 만든 농기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다양한 간섭기 사용했고요. 요겁니다. 반달, 돌칼.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반달, 돌칼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도 돌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멍 뚱뚱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딱 끼고 이렇게 벼 이상을 이렇게 벨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청동기 시대 왜 쌀농사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그 벼 이삭을 베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달, 돌칼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딱 등장하고 나서 이 유물을 사용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거 반달, 돌칼 등장했네. 요거는 청동기 시대야 라고 하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동기,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는 이렇게 사진 딱 주고 그게 어느 시대인지 알고 1, 2, 3, 4, 5를 골라내시는 그런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기도 있겠죠. 신석기 시대는 어떤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럼 청동기 시대는요, 민무늬 토기에 이제 아예 무늬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걸 민무늬 토기다라고 하는데, 민무늬 토기 중에서 대표적인 토기가 뭐냐면요, 바로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토기예요.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 뭐냐면 손잡이가 있어요. 예, 손잡이가 있는 민무늬 토기, 이걸 이제 미송리식 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청동기 시대 사용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예, 붉은 강토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러한 어떤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잊지 마실 거 반달돌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중요합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자, 경제는요, 이제 밭농사 중심 조보리콩 수중 재배인데, 한반도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건 한번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거는요, 신석기 시대를 비교해 봅시다. 신석기 시대는 왜 움집이었잖아요. 그죠? 위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반자 형태, 이걸 움집이라고 했는데, 청동기 시대는요, 야산이라든지 구릉지대의 마을 형성,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집터는요, 지금 우리 농촌 사회의 어떤 모습과 비슷해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내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집이 있고 요 앞에 농사를 짓는 어떤 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형태를 떠올리시면 똑같아요. 지금 농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집터는 대체로 직사각형과 원형이고 움집이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발전했다. 이제 이렇게 반자 형태에서 서서히 지금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어떤 그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모습들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청동기 시대 주거 형태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비교하시면 되고요. 사회.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발전했다. 여기는 농업 기술도 발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0평이 땅이 있다고 해볼게요. 100평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뭐 한 달 먹을 치 정도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00평에서 2달 먹을 치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이제 농업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발전하니까 이제 남는 거야. 잉여물이야. 잉여물. 그래서 잉여 생산물, 남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는 게 발생하면 그 이전까지는 왜 구석기 신석기는 배고픈 평등사회라며 남는 게 나온다면 남는 게 이제 좀 넉넉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는 것들을 더 많이 갖는 사람과 남는 것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왜 취업이다, 뭐 집 걱정이다, 굉장히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이런 어떤 빈부격차가 강해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빈부격차 이런 게 발생하면서 드디어 바로 계급이 분화하게 되더라.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의 어떤 그 원형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더라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하면 그 지배자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는 청동기 시대 뭐라고 하냐면 군장이라고 해요. 군장이 출현하고요.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일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겠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제사장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테니까 나를 따라. 즉 제사의 역할도 하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하는 재정일치의 모습들. 그런 지배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지배층, 피지배층, 그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고인돌이라는 거예요. 고인돌. 고인돌과 이제 돌널 무덤. 널은 뭐냐면 이런 관이에요. 돌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쌓아놓은 그런 무덤을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위에 있는 덮개돌의 무게만 큰 거는요 50톤이 넘어요. 와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스터리, 과연 이 50톤의 돌을
어떻게 기둥 위에 올려놨을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이 됐느냐. 한 사람의 어떤 무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동되었다. 이게 바로 계급사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고인돌이다.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인돌 완전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를 상징하고 있는 유적이 바로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고인돌 사진 딱 주고요. 이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진 주고 이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건 여기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석기는 주먹토끼 꼭 기억해둬라. 그리고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와 또 무엇? 가락바퀴. 그렇죠?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 완전 중요, 완전 중요. 고인돌, 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시 토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특히 고인돌이 가장 빈출 빈도가 높다라는 거. 고인돌 사진 꼭 기억해 두세요. 청동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처음에 나와요. 오케이. 자, 신앙, 사냥 및 물고기 잡이의 성공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울주 대곡리 반구대 바위 그림,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 생활상 모습 볼 수 있다. 막 울주 이제 이 반구대 바위 그림 보면요, 와, 이뭐 고래를 사냥하는 어떤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예, 이게 마을을 지키는 게 이렇게 모습도 있고요. 농사 짓는 모습도 있고요. 아주 청동기 시대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거, 아하, 계급사회가 출현되었구나. 그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뭐다? 고인돌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왜 농업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청동기는 계급 출현. 신석기는 농경의 시작, 청동기는 계급의 출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시죠? 자, 이제 그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출발한 나라를 볼게요. 계급사회에 출현하면서 여러분들 드디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청동기를 배경으로. 철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철기 아닙니다. 청동기를 배경으로 고조선이 출발한다. 청동기예요. 자, 그래서 문화권에 보면 피파형 동검 배웠잖아요. 그죠? 고인돌 배웠잖아요. 청동기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미송시 토기 분포 지역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음.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다.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바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하여튼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딱 나오면 아, 요거 고조선의 어떤 그 문화 그 범위를 문화 세력 범위를 알 수 있어. 이렇게 탁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네. 고조선의 문화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뭐라 그랬죠?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군 신화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단군 신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 전 사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옛날에는 공부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홍익 인간이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냥 홍익 인간. 외웠죠. 근데 이 홍익 인간이 어떤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다? 되게 멋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런 어떤 정신을 표방하고 우리의 어떤 그 역사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좀 자부심도 느껴지고, 와, 이런 나라. 그러니까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굉장히 진보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신으로 출발한 나라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야 이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계에 좀 우뚝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건국 이념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 자, 선민사상이라 뭐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고조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된 거기 때문에 바로 선민사상.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 천손족. 하늘족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곰과 호랑이. 왜 곰과 호랑이 결합?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성공하고. 이거 이제 여기 통해서 토테미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일치. 이건 바로 단군 왕검.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종교 지도자예요. 왕검은 왕이니까 바로 정치 지도자예요. 이걸 지금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풍백우사 운사. 풍백우사 운사는 뭘 알려주고 있죠? 농경문화. 그 풍백우사 운사가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계급사회. 하여튼 이 단군 신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시대의 유추, 정동기 사회라는 거, 농경 사회라는 거, 신분제 사회라는 거,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 그리고 아직 토템의 어떤 사상이 남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그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었습니다. 자, 이게 점점 발전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합니다. 뭐 준왕, 뭐 이런 그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요. 왕위를 세습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건 굉장히 강력한 체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는요,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성해졌다. 연은 이제 중국의 연나라예요. 그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성해졌다라는 거 기원전 3세기경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준왕 당시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유민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위만이 연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다 라고 해요. 위만조선, 그러니까 위만, 여러분들 고조선은 그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조선은 그래서 단군조선, 그 다음이 위만조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군조선의 출발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냐면 청동기를 배경으로, 위만조선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냐면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고조선은 그 두 시기,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은 나뉜다. 단군조선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고 위만조선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던 요 시기.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되었고요.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쪽의 나라들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독점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한나라, 특히 여러분들 한나라 되게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한무제. 여기 한무제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고조선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조선의 세력 확대를 경계한 한무제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침공했고요. 결국 지배층이 내분으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합니다. 기원전 108년 결국 한 군현이 이 지역에 설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군이 세웠던 이 고조선이 쭉 오다가 결국은 바로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졌네요. 그 인물은 바로 한무제였다. 아마 세계사 가시면 여러분들 한무제 아마 굉장히 많이 중요한 인물로 배울 텐데 바로 우리와 또 이 악연이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청동기 출발했고 그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최초로 출발한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었다. 그 고조선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볼게요. 왕 아래 상경대부의 관직이 마련되었고 지배계급이 존재한다. 뭐 당연하겠죠. 청동기 시대니까 여러분들. 왕 아래 상경대부의 관직들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지 사회였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8조법이 있었어요. 8조법. 8개의 어떤 법으로 사회질서 유지하는 3개 조항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중시하고 사회재산 중시하고요. 바로
계급사회, 노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이 당시에 사실은 그 보복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보복주의였던 그런 법, 그거는 그 세계사에도 역시 나와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도 가면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가면은 거기 그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거든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보복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특징이 바로 보복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고조선 8조법 있다. 하여튼 고조선 8조법. 8조법은 어느 나라야? 고조선이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 살펴봤고요.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청동기 배웠고요. 청동기 출치국가 고조선 배웠고요. 물론 그 끝자락에 위만조선이 본격적으로 철기 수용하면서 철기 들어왔었어요. 자, 기원전 5세기경부터 이제 드디어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한반도 전역에 철기가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드디어 이제 철제 농기구가 신석기 농기구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청동기 농기구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도구가 뭐다? 반달 돌칼이다. 그런데 철기 시대에 와서 도구는 뭘로 만들었다? 철로 만들었다. 바로 철제 농기구가 이제 드디어 사용된 거예요. 오, 그럼 그 단단한 농기구로 이제 땅을 파니까 더 깊숙이 팔 것이고 땅을 이게 더 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산소 공급 원활해지면서 땅이 훨씬 더 비옥해지겠죠? 당연히 생산량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회 규모가 더욱더 확대되는 거죠. 인구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철제 무기, 이러면서 정복 전쟁도 확대가 되면서 부족 사회 통합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잖아요. 그 이합 집사 막 서로 싸우면서 점점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나라들이 철기 시대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도구는요. 이 청동기도 뭐 쓰고는 있었지만 주로 의식용 도구로 변화했고요. 철기 시대의 대표적 동검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 동검 뭐라 그랬지? 비파 모양처럼 생겼다. 비파형 동검. 철기 시대의 대표적 동검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가느다랗다라고 해서 세형 동검이라고 있습니다. 세형 동검.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세형 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아까 청동기 시대 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배우셨잖아요. 잔무늬 거울은 굉장히 이 무늬가 아주 더 가느다란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좀 더 기술이 발전된 거야. 거친 무늬를 좀 더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푸집. 거푸집에다가 이제 청동을 부어놓고 이걸 똑 떼어놓으면 딱 청동 만들어지겠죠. 청동기 제작 틀입니다. 한반도에서 독자적 청동기 문화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되면 요 세형 동검은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이 돼요.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만주 지역까지 확대가 되잖아요. 왜? 고조선의 문화법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라며. 그러니까 굉장히 넓단 말이야. 그런데 철기 시대에 나오는 동검이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역사적 의의는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준다 라는 것. 요 의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은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세형 동검 딱 주고 나서 이 동검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토기는요. 민, 무늬 토기가 있고요. 덧띠 토기가 있고 검은 간 토기가 있다. 특히 철기시대 뭐 이렇게 철기시대 토기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는 메인 무늬 토기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미송리 토기.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기 시대 배웠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철기 시대 포인트야. 각각의 포인트가 있어요. 정동기 시대의 포인트는 계급사회 출현. 철기 시대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오케이. 그 전까지 청동기 시대까지는요. 그렇게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철기 시대 와서는 중국과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신석기 시대는 농경의 시작. 청동기 시대는 바로 계급사회 출현.
그리고 철기 시대는 바로 중국과의 교류. 요 내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구가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등 중국 화폐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붓이 또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 요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등 중국 화폐가 발견되었고 붓이 출토되었다는 사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기 시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당시의 무덤으로는요, 널무덤과 동무덤. 널무덤은 이제 말 그대로 뭐 나무로 이렇게 널은 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무덤, 관을 넣고 이제 덮는 그런 무덤이 있고요. 동무덤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항아리 같은 그 독 있잖아요. 그 항아리와 항아리 딱 연결해가지고 만든 그런 무덤을 동무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철기 시대 이제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최초로 출발한 국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조선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고조선이 결국은 한나라와 싸우면서 무너졌어. 그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습니다. 청동기를 배경으로 한 나라 고조선, 그리고 철기를 배경으로 출발한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러면 각각에 있다 위치 봐두세요, 여러분들. 지도에서 위치를 보세요. 시험에 나와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넣은 다음에 각각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 부여 어디 있지? 고구려 어디 있지? 옥저 어디 있지? 동해 어디 있지? 사만, 위치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결혼 풍습과 제천 행사 너무 중요해요. 결혼 풍습과 제천 행사, 각 나라들 중에서 결혼 풍습과 제천 행사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숭화강 유역의 평안시대 성장한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자, 부여는요, 오부족 연맹체. 그러니까 부족들이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북, 남, 동서, 동서남북 있잖아요. 4개지, 4개지. 그 다음에 가운데 왕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5개의 부족이 딱 연맹하고 있는 연맹 형태다라고 하는 거. 자, 중앙은 왕이 통치하고요. 그 다음이 여기 사출도, 동서남북 4방향 있잖아요. 네가 넉살자예요. 4방향으로 날출자 나간다라고 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부족장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돼지, 개. 부여에는 뭐가 발달했을까? 목축이 발달했구나 라는 것들을 이 부족장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연맹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어떤 그 지역은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 약해? 왕권이 약했다.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연맹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연맹 왕국 다음 형태가 뭐냐면 바로 고대 국가거든. 잡아. 청동기 시대 여러분들 군장 국가가 등장을 해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 떠올리세요. 그리고 연맹 왕국이 등장하는 그 다음 단계 철기 시대 연맹 왕국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연맹 왕국 역시 왕권은 강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게 언제냐면 고대 국가예요. 그래서 군장 국가, 연맹 왕국, 고대 국가. 고대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연맹 왕국의 대표적인 나라는 고구려, 부여와 고구려고, 군장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고조선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는요, 부여는 뭐 주로 밭농사 위주와 목축, 마가, 우가, 구가, 저거에서 알 수 있죠. 요거 사출도. 하여튼 여러분 부여에서요, 이 사출도라고 하는 용어는요, 완전 중요해요. 이거 별 100개를 쳐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시험에 꼭 나와요. 부여의 사출도입니다, 여러분들. 부여의 정치 조직을 보여주고 있는 것, 사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엄격한 법이 시행됐고요. 살인전 사형, 도둑질하면 12배로 배상, 일책 12법.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치 옆에 친구 거 볼펜을 슬쩍 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슬쩍 했어. 그러면 그게 발각된 거야. 학생부에 끌려갔어. 그럼 학생부 주임 선생님께서 너는 부여의 일책 12법에 의해서
볼펜 12개를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책 12법이에요. 굉장히 센 법이죠, 여러분들. 12배를 갚아야 되니까 이건 엄청 센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사실 이 일책 12법은 여러분들 부여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곧 배우게 될 고구려에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부여, 사출도 연맹왕국이고 이렇게 일책 12법이 있었네. 풍습. 자, 순장의 풍습. 네. 여러분 혹시 뭐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도 함께 담임선생님과 함께 생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장이야. 좀 살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어쨌건 부여에는 이제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급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세. 죽어서도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세 신앙이 또 이제 여러 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형의 아내인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거는 뭔가요,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 당시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그 한 집안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 집안이 그 바깥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여자 집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재산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문의 재산이 감소되는 거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형사취수제, 그 여성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뭐 취한다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야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렇게 보호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돌본다 좀 받아들이세요. 남학생들 진짜 꼭 이거 나오면요 그냥 뭐 그래요. 네. 알겠죠? 네. 형사취수제. 이 형사취수제는 여러분들 부여의 풍습인데 고구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설명드렸지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부여에서 내려왔잖아요. 주몽이잖아. 부여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이 상당히 유사해요. 비슷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제천행사 나왔어요. 제천 너무 중요해. 제천행사로서는 여러분들 부여에는요 뭐가 있냐면 영고라는 게 있습니다. 부영고, 네, 부영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부영, 따라해보세요. 부영고, 네, 잊지 않으실 거예요. 부여에는 영고, 부영고, 네. 이 제천행사가 여러분들 이제 다 배울 거예요. 뭐 고구려도 있고 동해도 있고 삼안도 있고 다 있는데 다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부여만 12월이에요. 이건 아마도 목축업을 하고 있는 한 해가 딱 끝났을 때 아이고 한 해 잘 살았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천행사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10월 달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죠? 추수가 끝났을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게 조금 차별이 있어요. 부여는 12월이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구려 봐둘게요. 자, 여러분 부여에서는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사출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출도. 그리고 영고.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이번엔 고구려입니다. 자,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방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그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지역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구려에 싸움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죠?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바로 그 옆에 있을 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옥저. 예. 그 족저는 힘들어요. 왜냐면 옥저 위치한 곳이 이게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소금 같은 게 여기 소금이 안 나와요 지금. 소금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소금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 대상 국가가 바로 옥저가 될 겁니다. 어쨌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부족이 연합한 바로 연맹왕국 똑같아요. 부여랑 부여도 오부족 연맹,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 부여에는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부여야. 기억해 두세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고요.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체제가 잡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였냐면 제가회의. 여러 제자 아까 지금 대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 제자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여에
사출도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여의 사출도도 왜 마, 가, 우, 가, 저, 가, 구, 가, 가들 있잖아. 그 앞에다가 지금 이제 가축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고구려 똑같아요. 가들이 있어요. 그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제가회의다. 이 제가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왕권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귀족들이 좀 중요한 거니까. 사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연맹 왕국 단계에서는 왕권이 약해요. 왕은 있지만 왕권이 약하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 오케이. 상관적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정복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법률 일책 12법. 예, 부여와 고구려 연결고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풍습은요.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혼인 풍습인데 이 서옥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서는 서방할 때 서자예요. 서방님 할 때. 서방님의 옥, 집옥자. 서방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 남녀공학에 가면은 그 여학생들이 남학생한테 남자친구인가 봐. 남자친구한테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오, 서방님? 야, 참. 네, 어쨌건 뭐, 네, 어쨌건 네. 자, 그래서 예, 서옥제 고구려의 풍습이다라는 거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장가 가다라는 어떤 그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서옥지에서. 자, 장가 가다. 장가의 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장가의 장은? 장은 뭐냐면 장인 어른 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가는 뭐냐면 장인 어른의 집이에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서옥제가 바로 그겁니다. 서옥제는요, 남자가 여자 집에 와가지고 부인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그 뒤에다가 소옥, 작은 집, 서옥제가 거기서 나왔던 얘기도 있어요. 작은 집을 지어줘요. 그럼 거기서 남자가 사는 거야. 여자랑 함께.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남자는 여자 집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이후에 이제 남자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런 풍습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노동력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냥 결혼하고 여자를 그냥 휙 데려갔어. 그럼 그 집안에서 그 여성의 노동력이 컸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아직은 농업 생산력이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동력이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몇 년 동안 제공해 주는 거죠. 여성 집에다가. 그래야 이게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서옥제, 노동력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추유제, 아까 제가 부여 때 설명드렸잖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제천 행사는 뭐가 있냐면 동맹 같이 모여가지고 맹세하는 어떤 그 군사 동맹 같은 것도 느낌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고구려 느낌 10월에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다. 제천 행사 너무 중요해요. 부여에는 어떤 제천 행사? 영고. 고구려는 어떤 제천 행사? 동맹. 부영고 고구려 동맹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린 지금 철기 시대에 여러 나라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옥조와 동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었어요. 비록 왕권은 약했지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등장한 나라들은요, 왕이 없어요. 옥저, 동해, 사만서국은 왕이 없습니다. 여전히 왕이 없으니까 이거 군장이 다스리는 단계겠죠. 옥조와 동해 위치 받으시면 되고요. 자, 고구려의 압력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요. 왕이 없고요. 읍군삼로. 자, 읍군삼로라는 군장이 지배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읍군삼로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에 이제 배울 텐데 사만소국의 그 군장을 뭐라고 했냐면 신지읍차, 신지견지읍차불에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읍차는 사만이고요. 읍군은 이건 옥조와 동해예요. 비슷하죠, 여러분들? 읍이 들어가니까 읍군은 사만 옥조와 동해라는 거 꼭 그 포인트예요. 읍차 하면은 사만이고 읍군 하면 옥조와 동해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지.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외워야 돼. 예, 이거는 읍군은 옥좌 동해, 읍차는 사만이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자, 옥저 동해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여러분 해산물이 풍부해요. 다 풍부합니다. 옥저 다 사실 소금과 어물도 이 동해에는 똑같이 소금과 어물이 특산물이에요. 근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동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산물로 단궁, 과마, 반어피라는 게 있어요. 단궁은 작은 활, 과마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 되게 조그만 말, 쪼락말 떠올리시면 되고요. 반어피는 바다표범. 네, 이 동해 바다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다라는 거, 동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습을 볼게요. 옥저는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구려는 여러분 서옥제가 있죠.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일정 기간 기거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남자 집으로 가는 것. 이게 옥제라고 설명드렸죠.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아예 여자를 어린 아이였을 때 남자 집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집에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된다. 왜냐면 노동력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여성을 데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자 집에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더라. 민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청동시 대표적인 토기가 민문이 토기였잖아. 그죠? 민자라고 하는 건 문이 없음.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가는 건 아직은 없음. 아직 성숙하지 않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다는 얘기죠. 키워주는 거예요. 민며느리제, 옥저의 풍습. 그리고 가족 공동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렇게 밭 같은 데 그냥 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초가집으로 덮어만 놓는 것이죠. 초가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이제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뼈만 남게 돼요. 그 뼈를 모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뼈를 가족 함께 묻어두는 겁니다. 가족 공동 무덤 옥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저에도 제체 행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동해입니다. 동해의 결혼 풍습은 족외혼. 이건 뭐냐면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들 족외혼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대표적인 집안이 그 반남 박씨 집안은 박씨끼리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근데 무시하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족외혼이 이제 그런 겁니다. 동해에 족외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책화라는 게 있어요. 책화는 뭐냐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왜 저 책상에다가 이렇게 3파선 딱 긋고 넘어오면 내 거라고 했던 아주 유치찬란한 그 기억.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참 그런 거 꼭 했거든요. 제가 아주 너무 내 짝을 내 여자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진짜 너무 죽겠어요. 제가 진짜 반성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자, 책화와 이제 그런 거예요. 책화. 화를 입히면 책한다는 얘기죠. 질책한다는 얘기죠. 네, 책화. 동해의 제체 행사는 뭐가 있냐면 무천이 있습니다. 동해의 무천. 무당.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하늘에다가 막 이렇게 무당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무천. 이제 10월 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옥좌동에는 군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읍군 삼로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 옥좌의 민며느리제, 옥좌의 가족 공동무덤, 동해의 조계원은 몰라도 돼요. 도계원의 책화, 동해의 책화, 동해의 무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만입니다. 사만, 마하지단 변환의 연맹체인데요. 왕이 없고요. 사만 서구군요. 왕이 없고요. 신지 읍차. 아까 읍군과 꼭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읍차라는 군장이 다스리고 있더라. 자,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던 고조선은 재정 분리의 일체예요. 일치죠. 알 수 있는 게 바로 단군 왕검이잖아. 재정 분리입니다.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에는요. 군장 세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거야. 그
이외의 지역은 정치 지배자가 다스리는 것.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재정 분리라는 사실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만의 경제는요. 농업 여러분들 사만하면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떠올리세요. 농사 잘 되잖아요. 그죠? 철제 농기구 사용이 철기 시대니까. 그죠? 그리고 벼농사가 발달했다는 거. 자, 특히 이 사만 중에서 철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아주 풍부하게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였냐면 바로 변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변한에서 굉장히 철을 많이 생산했고 그걸 수출했다는 거. 제철 행사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 나라 봤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포인트. 신석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농사의 시작. 청동기 시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바로 계급사회 출현. 철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중국과의 교류야. 자,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고조선이었어요. 그 고조선의 문화 범위 보여주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비파양 동문과 바로 고인돌이다. 연결하시고요. 자,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등장해요. 위만조선 망하고 나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바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나오는데 위치 일단 잘 봐두시고요. 부여의 제철 행사, 부영고 기억하시고요. 부영고 기억하시고요. 부여의 정치적 특징, 오부족 연맹체 바로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사출도 부여야. 요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키워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 자, 고구려의 제철 행사는 고구려는 동맹, 군사 동맹, 고구려 동맹. 그 다음이 고구려의 결혼 풍습, 서옥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회의가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 볼게요. 여기는 왕이 없어. 군장이 다스리고 있어. 읍분삼로 군장이 다스리고 있어. 자, 옥조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 풍습 민며느리제. 어릴 때 데려와서 키워주는 거. 그리고 가족공동부담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해는요. 여러분들 단군, 과마, 바나피 같은 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제철 행사로서는 제철 행사는 무천이라는 제철 행사가 있고 다른 지역 침범하면 체카는 체화가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이요. 사만은 재정 분리, 소도, 천군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정치 지도자가 다스리는 재정 분리 사회였다는 사실도 봐두시면 되고요. 굉장히 여기 농사 잘 되죠? 네, 그래서 바로 제철 행사는 바로 그렇죠. 계절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변한 같은 경우 철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연결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별별 내칭 여러분 최고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삼국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